지난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강남구청 방향 지하철을 탔는데요. 자리를 찾으려다 고개를 들었는데 한국말이 잘 들리지 않더군요. 영어인지 베트남어인지 모를 말들이 여기저기서 섞여 있고, 작업복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는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었습니다. 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친구들은 영어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냥 요즘 출근길 풍경이 아니라 정부 통계로 확인된 사회 구조의 변화라는 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 외신의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해외 언론은 한국 사회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문화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변화의 속도에 주목했는데요. 일본이 수십 년 걸린 변화를 한국은 훨씬 짧은 기간에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느끼던 게 외신의 눈에도 보였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데이터처가 사상 처음으로 이주 배경 인구 전수 집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수치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외신이 주목한 건 무엇이고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 통계가 말하는 구조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확인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한국 인구 20명 중 1명은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버스 한 대에 두세 명은 꼭 있다는 뜻이죠. 둘째, 이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전체 인구는 거의 늘지 않았는데 이주 배경 인구만 가파르게 증가했거든요. 셋째, 이주 배경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젊습니다. 일을 하는 나이대가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정부가 지금까지 정책을 만들면서 사람 숫자를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장부는 쓰지 않습니까?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지난달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주 배경 인구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도 들어갑니다. 이민자의 자녀, 이민 2세도 포함되고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이주 배경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3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경우도 집계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국적보다 삶의 뿌리를 기준으로 본 통계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통계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주민이라는 말만 썼거든요. 그런데 이건 행정상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세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화를 해서 한국인이 된 사람은 통계에서 빠져버립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이주민인 아이들도 성인이 되면 집계가 안 됐죠. 사할린 동포, 탈북민, 국적 판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 정책을 만들어도 실제로 지원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 계속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범위를 확 넓혀서 다시 센 거거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나이입니다. 이주 배경 인구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 20대, 40대 순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0대, 40대, 60대가 많죠. 다시 말해 젊은 층이 중심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율이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독일의 싱크탱크들은 한국이 선택한 고용 허가제를 청년층 유입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외국인 유학생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결혼 이민도 빠지지 않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결혼 이민자 체류 허가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더군요. 이 말은 뭐냐면 일할 사람, 공부할 사람,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귀화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경우가 실제로 늘었거든요. 여기서 폴란드 사례가 떠오릅니다. 폴란드는 EU에 가입한 후에 젊은 인구가 대거 서유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출신 노동자가 채웠죠. 폴란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년 사이에 이주 배경 인구 비율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 장면이 포착된 건
폴란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폴란드가 선택한 건 이민 제한이 아니라 이민 관리였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지금도 EU 내에서 경제 성장률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도 비슷한 구조로 보입니다. 일을 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주 배경 인구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돈 얘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외신이 주목한 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이 말은 이 이주 배경 인구가 단순히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구성원이라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분야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나옵니다. 시장통에 나가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새벽 5시 농산물 경매장에서 일하는 사람,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는 사람, 공장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사례를 보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본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도쿄대학의 연구팀은 일본 중소제조업이 이미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소제조업체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봄 영역도 빠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요양보호사 중에 외국인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일과 아이를 돌보는 일에서 외국인 인력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소주가 대학을 가겠다고 공장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공장을 못 돌린다고 아우성인 거죠. 우리가 만든 구조입니다. 이건. 여기서 독일 사례가 흥미롭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독일 돌봄시설 종사자 중에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의 연구팀은 독일 돌봄 시스템이 이미 이민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구조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돌봄 인력 확보가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거든요. 10년 뒤면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말은 돌봐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데 돌볼 사람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주 배경 인구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중에 상당수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귀화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지죠. 이 과정에서 일본 언론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일본 경제 전문지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빠르게 이민 정책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고령화 충격을 일본보다 덜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낯설지 않으시죠? 이어서 더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균형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주 배경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생기는 문제도 있거든요. 언어가 안 통하고 교육에서 격차가 생기고 지역에서 갈등도 나타납니다. 이걸 외면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집니다. 유럽이 그랬고 일본도 지금 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이민자 집단, 거주 지역과 기존 주민 지역 간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의 연구팀은 초기 통합 정책이 실패하면 수십 년 뒤에 사회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지금도 이민 정책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받을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람을 받아놓고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네 계모인도 장부를 안 쓰면 싸우지 않습니까?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해를 안 보려면 정부가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언어와 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캐나다는 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에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합니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은 초기 언어교육 투자가 장기 사회 통합 비용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는 이민자 2세대의 학업 성취도가 원주민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한국어 집중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산은 지자체별로 배정을 하고 담당 교사는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배치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뒤처지지 않게 언어 교육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통합 비용이 줄어듭니다. 둘째, 노동 착취를 방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인력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체불 시에 고용주에게 즉시 벌금을 부과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연구팀은 엄격한 노동 관리가 장기적으로 사회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는 외국인 비율이 높지만 노동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국도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고용주에게 세배 변제 명령을 내리고 재발 시에는 고용허가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주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쓰면 결국 사회 문제가 됩니다. 임금과 근로조건 관리가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님들은 손주한테는 용돈과 푼돈을 다 챙겨주면서요.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월급은 몇 달씩 밀리는 게 말이 됩니까? 정 떼먹을 거면 아예 안 받는 게 낫죠. 셋째, 지역 단위 통합 정책이 필요합니다. 스웨덴 통합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스웨덴은 이민자 거주 지역별로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스톡홀름 대학의 연구팀은 지역 맞춤형 정책이 중앙 집권형 정책보다 효과가 훨씬 높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스웨덴은 이민자 비율이 높지만 지역별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국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서울과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를 확대하고 농촌 지역은 농번기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중소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공장 밀집 지역 내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배치합니다. 서울만 보고 정책을 짜면 실패합니다. 농촌과 중소도시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사회 유지 비용입니다. 외신이 주목한 건 바로 구조 변화입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 인구 통계를 보도한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서가 아닙니다. 이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세 가지 구조가 겹쳐져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사람은 줄고 돌봐야 할 사람은 늘고 있죠. 둘째,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공장과 건설 현장, 농촌, 돌봄 현장 모두 사람이 부족합니다. 셋째, 이주 배경 인구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싱가포르 인력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싱가포르 전체 인구 중에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연구팀은 싱가포르 경제가 외국 인력 없이는 하루도 작동할 수 없는 구조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는 외국인 관리 시스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방향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뭘까요? 첫째, 통계를 불안이 아니라 준비의 도구로 봐야 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번 통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둘째, 유입보다 적응과 공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할지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사례를 보면 시사점이 명확합니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독일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과 직업훈련,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합니다. 베를린 공대의 연구팀은 초기 투자가 장기 사회 비용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외국 중요한 건 배제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셋째,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주 배경 인구를 외부인이 아니라 이미 이웃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 마트에서
공장에서, 농촌에서, 요양시설에서 이미 함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첫걸음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입니다. 손주는 공장을 안 가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안 모시고 아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서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다고 걱정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누군가가 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동네에서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에서 기억해둘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판단 기준. 이주 배경 인구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이웃으로 보는 기준. 둘째, 선택 기준. 문제는 유입의 크기가 아니라 관리와 통합의 질로 보는 기준. 셋째, 관찰 기준. 통계를 걱정의 도구가 아니라 준비의 도구로 보는 기준.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얼마나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불안 대신에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이미 달라졌나요? 버스에서, 시장에서, 공장에서 마주치는 외국인 이웃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변화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